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싸늘한 부엌 바닥의 냉기였습니다. 78세 생일을 맞이한 바로 다음 날 축하의 꽃다발 대신 제게 돌아온 것은 이마를 타고 흐르는 뜨거운 핏방울과 지독한 고독뿐이었죠.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무언가 잘못 살아온 것일까요? 정신을 잃기 직전 저는 거실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5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 손주들이었고 저를 이 지옥 같은 피로 속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은 다름 아닌 제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며칠만 맡아주세요, 어머니. 그 달콤한 거짓말이 2달이 되고 저는 제 수명과 맞바꾸며 아이들의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쓰러진 그 순간 알게 된 진실은 육체의 고통보다 수만 배는 더 잔인하고 시린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제 아들 지훈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던 그해 가을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 삶은 소박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단독주택,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겨진 그곳이 제 유일한 안식처였죠. 아침이면 마당에 심어둔 장미와 국화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동네 노인정 친구들과 시시콜콜한 수다를 떨며 보냈습니다. 78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요가 수업을 들으러 다니며 강여사, 팔자가 상팔자네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제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먼저 떠난 남편은 늘 제 손을 잡고 당부하곤 했습니다. 여보, 나 죽거든 절대 자식한테 다 퍼주지 마오.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살아야 해. 당신도 충분히 고생했잖아. 그땐 그 말이 야속하게만 들렸습니다. 자식을 위해 사는 게 엄마의 숙명인 줄만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그 예언 같은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지 못한 것을 저는 평생 후회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건은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노인정 앞 공원에서 요가 매트를 펴고 숨을 고르던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발신인은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평소 안부 전화 한 통 하기 바쁘던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제 가슴은 털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집이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급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저는 혹시나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싶어 매트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주인 민준이와 서윤이가 커다란 이민 가방 6개를 쌓아두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 뭐냐? 무슨 일이 생긴 게야? 제 물음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회사에서 갑자기 제주도 프로젝트 책임자로 발령이 났어요.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저 이사로 승진할 수도 있대요. 수진이도 같이 가서 도와야 하는 상황이라 애들을 맡길 곳이 정말 어머니밖에 없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옆에서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남들한테 맡기면 마음이 안 놓여서요. 애들도 할머니랑 있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요. 딱 일주일, 아니 길어야 열흘이면 끝날 거예요. 저희가 성공해서 어머니 호강시켜드릴게요. 그때 저는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8살 민준이와 5살 소윤이가 제 다리에 매달려 할머니, 우리 버리지 마세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라고 외치는 순간 제 마음의 빗장은 허무하게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자식이 잘 된다는데 이 정도 고생쯤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아들 내외는 제가 허락하자마자 마치 도망이라도 치듯 가방을 밀어넣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는 차에 올라타며 창밖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식비랑 용돈은 식탁 위 봉투에 넣어뒀어요. 사랑해요. 그것이 지옥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저는 멀어지는 차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첫날 밤부터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새벽 2시, 갑자기 서윤이가 자지러지게 울며 깨어났습니다. 아이를 안아보니 몸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당황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10번, 20번을 걸어도 아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걸어도 마찬가지였죠. 78세의 노모는 열이 펄펄 끓는 손주를 등에 업고 어두운 밤거리를 헤맸습니다. 겨우 택시를 잡아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제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고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이 되어서야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중요한 미팅이 늦게 끝나서 진동으로 해둔 걸 몰랐어요. 괜찮다니 다행이네요. 역시 우리 어머니밖에 없어요. 저 지금 다시 회의 들어가야 해서 끊을게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전화를 끊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제가 느낀 것은 서운함보다도 깊은 불안함이었습니다. 일주일이라던 기한은 어느덧 보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2 아이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제 하루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어 반찬 하나하나 신경 써야 했고 서윤이는 편식이 심해 밥 먹이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을 각기 다른 유치원과 학교에 등교시키고 돌아와서 밀린 빨래와 청소를 하고 나면 금방 학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갈수록 심해졌고
밤마다 파스를 온몸에 도배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친구들의 전화를 받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강 여사, 이번에 우리 단풍놀이 가기로 한 거 잊었어? 왜 연락이 안 돼? 친구의 물음에 저는 힘없이 답했습니다. 애들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 나네. 다음에 가자. 하지만 그 다음은 영영 오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상가상으로 집 앞에 또다시 아들의 차가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지훈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신우이의 아이들 3명까지 데리고 나타난 것입니다. 어머니, 정말 염치 없지만 고모도 이번에 급한 사정이 생겨서요. 애들 셋만 더 봐주세요. 형제들끼리 같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보름만 더 부탁드릴게요. 제 안색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워낙 살림꾼이시니까 잘하실 거예요. 저희 승진하면 정말 크게 보답할게요. 며느리는 옆에서 어머니, 애들이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대요. 라며 비위를 맞췄습니다. 저는 거절하려 입을 뗐지만 지훈이는 어머니, 저 믿으시죠? 라며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결국 제 거실은 5아이의 울음소리와 장난감으로 가득 찬 수용소가 되어버렸습니다. 78의 노인이 5아이를 혼자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아들은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했던 걸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 5아이의 각기 다른 입맛에 맞춘 아침을 준비하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하루에 3번씩 돌렸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다리는 코끼리처럼 부어올라 신발조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혈압은 수시로 치솟아 눈앞이 핑글핑글 돌았지만 배고프다고 보채는 손주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너무 힘들구나. 이제 그만 애들 데려가면 안 되겠니? 제 애원 섞인 전화에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돈 벌어서 다 어머니들이고 애들 키우려고 이러는 건데 좀만 더 참아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안 도와주시면 저희 다 망해요. 망한다는 협박 같은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앞치마끈을 조여맸습니다. 하지만 그날 부엌 바닥에 쓰러지기 직전 제가 마주한 진실은 제 영혼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아들의 태블릿 PC에서 끊임없이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려고 켜둔 상태였죠. 우연히 보게 된 SNS 화면 속에는 제주도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내외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화려한 해산물 파티와 고급 와인을 즐기는 모습, 그리고 사진 아래 적힌 문구는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오랜만에 단둘만의 휴가, 어머니가 애들 다 봐주시니 천국이 따로 없네. 역시 효도는 실전이다. 효도는 실전이라니요. 저는 여기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고 있는데 아들은 저를 무료 베이비시터로 여기며 휴가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가슴이 옥죄어오는 통증과 함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지훈아, 어떻게 네가 마지막 말을 내뱉지도 못한 채 저는 차가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이마에 닿는 바닥의 냉기가 제 인생의 결말처럼 느껴졌습니다. 2500자에서 3000자 사이의 긴 서막, 그 고통의 연대기는 이제야 막 첫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지옥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던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손등을 파고드는 차가운 링거 바늘의 감촉이었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파왔고 이마에는 두툼한 거즈가 붙어있어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곁에는 앞집 사는 태임 엄마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앉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 정신이 좀 들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반찬 좀 나눠주려고 들렀다가 안 봤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태임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저는 힘겹게 입술을 떼어물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그 와중에도 제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5아이의 안부였습니다. 78년을 살아온 어미의 본능이란 참으로 질기고도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태임 엄마는 한숨을 내쉬며 아이들은 일단 본인 집에 데려다 놓았다고, 학교 갈 준비는 시켜놨으니 걱정 말라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을 헤집어 놓은 것은 몸의 통증보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 스마트폰 속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화려한 식탁, 그리고 효도는 실전이라며 웃고 있던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수진이의 얼굴이 환상처럼 눈앞을 떠다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에 놓인 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제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온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들은 제 안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훈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엄마 응급실이다. 집에서 쓰러졌어. 이마를 다치고 혈압이 너무 높아서 입원해야 한단다. 애들 볼 사람이 없으니 지금 당장 와다오. 메시지 옆에 숫자 1이 사라지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0분, 30분, 1시간이 지나도 휴대폰은 고요했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측정기에서 경고음이 울릴 정도로 제 감정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도착한 아들의 답장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그런데 지금 제주도 프로젝트가 막바지라 제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수진이도 지금 업체 사람들이랑 저녁 식사 자리라 바쁘네요. 일단 태임 아주머니께 좀 더 부탁드려보세요. 어머니 강하시잖아요. 약 드시고 푹 쉬시면 금방 나으실 거예요. 저희가 이번 주말에는 꼭 올라가도록 노력해볼게요.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라는 그 세 글자가 이렇게 가증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주말이면 아직 사흘이나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동안 78세 노모가 병실에 누워있는 사이 앞집 이웃에게 5아이의 뒷바라지를 전적으로 맡기라는 아들의 뻔뻔함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옆에서 제 휴대폰 화면을 힐끗 본 태임 엄마가 참다 못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지훈이 이놈이 제정신이야? 지 엄마가 죽다 살아났는데 지금 일이 문제야? 강 여사, 내가 한마디 할게. 자식 농사 잘못 지었어. 어쩜 저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창밖의 어두운 밤하늘만 바라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는 제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 근육에 이상이 생겼고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언제든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무서운 진단이었습니다. 할머니,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돌보는 일은커녕 집안일도 당분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목숨이 소중합니까? 자식 뒤치다꺼리가 소중합니까? 젊은 의사의 호통에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병실 밖 복도에서는 끊임없이 제 휴대폰이 울려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지훈 씨한테 들었어요.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그런데 어머니, 민준이가 오늘 현장 체험 학습하는 날이라 도시락을 싸야 하는데 태임 아주머니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전화로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모네 애들도 옷 갈아입혀야 하는데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건강이나 안부보다는 아이들의 도시락과 옷가지가 더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 지금 주사 맞고 있다. 말할 기운도 없으니 네가 알아서 하거라.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사르르 떨려왔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못하고 살아온 저였습니다. 자식들이 힘들까봐, 손주들이 굶을까봐 제 뼈가 사가가는 줄도 모르고 헌신해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귀에 못이 박이도록 했던 말이 다시금 쟁쟁하게 들려왔습니다. 강 여사, 당신 그러다 큰일 나. 애들 저러는 거 다 당신이 받아줘서 그래. 독해져야 해. 퇴원하는 날, 아들 지훈이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금된 것은 병원비에 보태라는 푼돈 몇 푼과 죄송하다는 짧은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태임 엄마의 도움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먹다 남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거실 바닥은 과자 부스러기와 아이들의 옷가지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5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할머니, 내 양말 어디 있어요? 할머니, 숙제 도와주세요. 아이들의 해맑은 요구가 그날따라 저를 짓누르는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마의 상처는 여전히 욱신거렸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빴습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갖고 온 평화로운 안식처는 온데간데 없고 자식들의 편의를 위해 희생당한 전쟁터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며느리가 두고 간 태블릿 PC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로그인된 SNS 계정에는 또 다른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웃고 있는 수진이의 모습 아래에 이런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이번 프로젝트 성과급 미리 땡겨서 가방 사줬어요. 어머니가 애들 봐주시니까 우리끼리 데이트도 하고 너무 좋네요. 어머니 최고. 성과급을 미리 받았다면서 돈이 없어서 사람을 못 쓴다며 제 노후 자금까지 탐내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기만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사랑해서 아이들을 맡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저렴하고 순종적인 도구로 저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사경을 헤매는 동안에도 그들은 쇼핑을 하고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78세 노모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가방 하나, 저녁 한 끼가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부정해왔던 자식 농사의 실패를 인정해야만 하는 처절한 각성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굴레에 나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남편의 사진 앞에 서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 말 들을게. 나 이대로 죽고 싶지 않아.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저는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옷장을 열었습니다.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꺼내 제 옷 몇 가지와 상비약, 그리고 남편의 위패와 사진을 챙겼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며 싸우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번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었지만
그 아이들을 방패 삼아 저를 갉아먹는 자식들을 더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식탁 위에 짧은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지훈아, 수진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러 가련다. 너희가 말한 그 며칠 이내게는 영겁의 시간 같았고 너희의 그 사랑해요는 내 목을 죄는 밧줄 같았다. 아이들은 너희 자식들이니 너희가 책임질 거라. 나는 이제 죽어도 너희의 종 노릇은 하지 않겠다. 나를 찾지 마라. 편지를 내려놓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조금은 덜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이마에 상처를 스쳤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오직 한 곳, 제 고향이자 언니가 살고 있는 강원도 시골 마을이 떠올랐습니다. 버스에 몸발을 실었을 때 휴대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아마도 홈카메라로 제가 짐을 싸서 나가는 것을 본 모양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메시지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애들만 두고 나가시면 어떡해요? 농담 마세요. 어머니, 저희 지금 공항이에요. 집에 가면 어머니 좋아하시는 선물 드릴게요. 제발 돌아가세요. 애들이 울고불고 난리예요. 선물이라는 단어에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끝까지 아들은 저를 물건 하나로 달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의 전원을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버스가 터미널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78년의 세월을 바쳐 일궈온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지만 동시에 저를 파괴한 모든 것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여정은 외롭고 고달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의 도구로 살다가 차가운 부엌 바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결말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처음으로 저 자신만을 위한 짧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어둠을 뚫고 달리는 버스의 진동이 마치 제 새로운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원도에 도착했을 때 이른 새벽의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집 앞에 서서 대문을 두드리는 제 손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야, 명순이. 대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언니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순아, 네가 이 새벽에 웬일이야? 얼굴은 왜 이래? 이마엔 왜 거즈를 붙이고? 언니의 품에 안기는 순간 저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8세의 노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엄마를 잃은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언니, 나 이제 도망쳐왔어. 나 좀 살려줘. 나 좀 여기서 쉬게 해줘.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은 아들의 그 어떤 사랑해요 보다도 진실하고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20분 영상의 절반을 채우는 이 고통스러운 2부의 막을 내리며 새로운 삶의 문턱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과연 지훈이는 그리고 남겨진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제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언니의 집 뒷방에 누워 창밖으로 들리는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의 꽃밭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명순아. 이제야 당신 인생을 찾는구나. 눈을 떴을 때 제 뺨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있었지만 가슴속에 멍울은 조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결코 저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기적인 집착과 효도라는 이름의 폭력이 다시 저를 찾아올 것을 예감하며 저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78세의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언니가 차려준 따뜻한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을 마주하며 저는 다시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명순아, 천천히 먹어라. 이제 아무도 너보고 밥 빨리 하라고 안 해. 아무도 너 힘들게 안 해. 언니의 말에 밥알을 씹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설령 아들이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해도 손주들이 눈물로 호소한다고 해도 이제는 제 목숨을 담보로 한 희생은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입니다. 시골 마을의 평화로운 아침 공기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세월 끝에 얻어낸 아주 작고 소중한 권리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만의 요새를 구축하며 다가올 아들과의 결전을 조용히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까요? 아니면 끝까지 저를 원망하게 될까요? 하지만 그 답이 무엇이든 저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강명순, 78세의 당당한 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영상의 2부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지훈이의 추격과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가 어떻게 저를 다시 오가매려 할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족쇄를 끊어내고 승리하게 될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대신 제 삶의 주인이 되어 당당히 마주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어머니를 찾아 강원도까지 쫓아온 지훈,
그리고 그가 들고 온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밝혀지는 며느리 수진의 또 다른 비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강원도 산골의 아침은 차가운 안개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언니의 집 뒷방에서 맞이한 첫 아침. 머리맡에서 들리던 아이들의 투정 섞인 목소리 대신 산새 소리가 들려올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지옥에서 빠져나왔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원을 꺼두었던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비명이 터져나오듯 메시지 알림음이 쏟아졌습니다. 아들 지훈이의 메시지는 처음엔 애원이었다가 나중엔 짜증으로, 마지막엔 분노와 협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애들이 밥도 못 먹고 울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수진이랑 저랑 회사도 못 가고 애들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민폐예요? 당장 안 오시면 저 정말 어머니 다신 안 볼 줄 아세요. 아들의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78세 노모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보다 아이들 때문에 본인들이 회사에 못 가는 상황이 아들에게는 훨씬 더 큰 비극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아들의 번호를 차단하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며느리 수진이의 SNS 계정을 다시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호화로운 제주도 여행 사진으로 가득했던 그곳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엉망이 된 거실 바닥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출하셨어요. 아프다고 엄살 부리시더니 결국 애들만 버려두고 나가셨네요. 덕분에 제 커리어도 엉망이 됐고 남편도 너무 힘들어해요. 노인네들 변덕은 정말 무섭네요. 엄살이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이마의 흉터는 여전히 욱신거리고 혈압약 없이는 숨쉬기도 힘든 제 상태가 그들에게는 고작 가출한 노인의 변덕으로 치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언니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지훈아,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제 휴대폰 위치 추적이라도 한 것인지 아니면 언니 집 밖에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짐작한 것인지 기어코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마당에서는 지훈이의 거친 숨소리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이모, 어머니 안에 계시죠? 당장 나오시라고 하세요. 애들 5을 집구석에 던져놓고 어떻게 여기까지 도망을 와요? 어머니가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죠.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에 다정했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편의가 깨진 것에 분노한 괴물의 목소리였습니다. 언니는 지훈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놈아, 내 엄마가 죽다 살아난 거 몰라서 그래? 이마에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진 사람한테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된다니. 그게 자식이 할 소리야? 하지만 지훈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니, 이모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수진이가 애들 보느라 이번 프로젝트 놓치게 생겼다고요. 우리 집 망하면 이모가 책임질 거예요. 어머니, 당장 나오세요. 서울 갑시다. 저는 방 안에서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이 망한다는 소리에 버선발로 뛰어나갔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목숨을 갉아먹으며 유지되는 아들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결심한 듯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며칠 사이에 훌쩍 늙어버린 듯한 제 모습과 이마에 커다란 반창고를 보고도 아들은 미안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팔을 낚아채듯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빨리 가요. 차 대놨어요. 수진이가 지금 집에서 미치려고 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지훈아, 내 얼굴을 봐라. 내가 지금 서울에 가서 5아이 수발을 들 수 있는 몸으로 보이니? 제 물음에 아들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아이, 어머니도 참, 집에 가서 쉬면서 애들 밥만 챙겨주시면 되잖아요. 수진이가 저녁에 와서 도와줄 거예요. 일단 가요. 제발. 밥만 챙겨주면 된다는 그 가벼운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한번 무너뜨렸습니다. 5아이의 끼니를 챙기는 것이 얼마나 고된 노동인지,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설거지를 하는 그 반복되는 고통이 78세 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들은 끝까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안 간다. 아니, 못 간다. 네가 내 자식이라면, 내가 죽어가는 걸 봤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게다. 그러자 지훈이는 갑자기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어머니가 안 오시면 저 수진이랑 이혼할지도 몰라요. 수진이가 어머니 안 오시면 애들 다 고아원에 보내버리겠대요. 그래도 상관없으세요? 그 순간 저는 아들이 내뱉은 이혼과 고아원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잔인한 진실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어머니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부품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없으면 아내의 비위를 맞출 수 없고 제가 없으면 아이들을 키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니 저를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제 평생 아들에게 손을 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당황한 듯 볼을 감싸 쥐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가거라. 가서 이혼을 하든 애들을 고아원에 보내든 내 마음대로 해라. 너 같은 자식을 키운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죽어야 이 소동이 끝나겠구나. 제 서슬퍼런 목소리에 지훈이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도끼 어린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좋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이후로 어머니는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손주들도 평생 못 볼 줄 아세요. 돈 한 푼 안 드릴 테니 여기서 굶어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들은 가래침을 뱉든 말을 내뱉고는 차를 몰아 사라졌습니다. 먼지바람이 가라앉은 마당에 저는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언니가 저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병세가 악화되어 마을 보건소로 실려갔습니다. 심한 충격으로 심장에 무리가 온 것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저는 머릿속으로 아들이 남긴 말들을 곱씹었습니다. 돈 한 푼 안 드릴 테니 굶어 죽어라. 제가 평생 아들을 위해 바친 돈이 얼마였던가요? 남편이 남긴 퇴직금, 제가 푼푼히 모은 적금, 심지어 노령연금까지 모두 아들의 아파트 중도금과 손주들의 영어 유치원비로 들어갔습니다. 정작 제 수중에는 10,000원짜리 몇 장뿐인데 아들은 그것마저 무기 삼아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다음 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퇴원하여 언니 집으로 돌아온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비명과 같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의 친구이자 평소 저와도 안면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강 여사님, 큰일 났어요. 수진이가 애들을 다 데리고 사라졌대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애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 친구의 말에 따르면 수진이는 지훈이가 저를 설득하는데 실패하고 돌아오자마자 짐을 싸서 나갔다고 합니다. 지훈이에게 이혼 서류를 던져놓고 제 아들딸인 민준이와 서윤이만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남겨진 신우이의 아이들 셋이었습니다. 부모가 해외 프로젝트로 자리를 비운 사이 외숙모마저 집을 나가버리자 새 아이는 텅 빈 집에서 울고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연락두절 상태였습니다. 아마 분노와 자괴감에 빠져 술을 마시고 있거나 어디론가 잠적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자식의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강원도 산골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나 어떡해. 수진이가 애들을 데리고 나갔대. 지훈이는 연락도 안 되고 남겨진 애들은 어떡해. 언니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명순아, 정신 차려. 이건 네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네가 가면 또다시 그런 게에 빠지는 거야. 지훈이 그놈이 알아서 하게 둬. 하지만 어미의 마음은 칼로 베이는 듯했습니다. 비록 저를 배신한 아들이지만 그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죽기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영상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영상 속 지훈이는 술에 잔뜩 취해 눈이 풀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난장판이 된 서울의 아파트 거실이었습니다. 어머니, 보셨어요? 수진이가 나갔어요. 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이 끝났다고요. 애들 울음소리 들리세요? 전 이제 못 살아요. 어머니가 원하던 게 이거였어요? 우리 다 죽는 꼴 보는 거? 영상 속에서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렸습니다. 지훈이는 카메라를 향해 술병을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지 마세요. 이제 오셔도 필요 없으니까. 다 같이 죽어버릴 거야.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한 인간이 타인에게 가하는 잔인한 정서적 폭력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불행을 전적으로 제 탓으로 돌리며 저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겨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저는 다시 아들의 노예로 돌아가거나 평생 자식을 망친 어미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기치 못한 차가운 냉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환멸이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저런 영상을 찍어보낼 시간이 있을까요? 정말로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술을 마시는 대신 아이들을 달래고 아내를 찾아가 빌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며 저를 조종하려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안 오면 우린 다 죽는다는 그 비겁한 협박.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지훈아, 네가 죽든 살든 그것은 이제 내 선택이다. 내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은 내 무능함과 이기심 때문이지 내 탓이 아니다. 나는 이제 내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만약 한 번만 더 이런 영상을 보내거나 협박한다면 나는 네가 내게 했던 모든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부디 인간답게 살아라. 메시지를 보내고 나자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자식과의 인연을 끊어내는 단절의 눈물이자 평생을 바친 세월에 대한 조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울음 끝에 묘한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의 불행에 제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를 숨쉬게 했습니다. 며칠 뒤 서울에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훈이도 수진이도 아닌 제 큰손주 민준이었습니다. 12살 소녀는 혼자 버스를 타고 할머니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헬쑥했고 옷은 꼬질꼬질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민준아, 어떻게 여기까지 혼자 왔어? 엄마 아빠는? 민준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매일 싸워요. 엄마는 집 나갔고 아빠는 맨날 술만 마셔요. 고모네 애들도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빠가 할머니 때문에 우리 집 망했다고 소리 질러요. 할머니, 정말 할머니 때문에 우리 집 망한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12살 난 자식에게조차 할머니를 원망하도록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민준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란다. 민준아, 할머니는 너희를 아주 많이 사랑한단다. 하지만 할머니도 너무 아파서 이제는 할머니 몸을 돌봐야 해. 엄마 아빠가 힘든 건 할머니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내 잘못도 할머니 잘못도 아니란다. 민준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를 씻기고 따뜻한 밥을 먹여 재웠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식은 배신해도 손주는 죄가 없다는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제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 그 지옥 같은 뒤치다꺼리를 시작한다면 민준이는 자신의 부모가 할머니를 부려먹는 것을 정당하게 여기며 잘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준이가 여기 와 있다. 내가 오늘 오후 버스로 아이를 보낼 테니 터미널로 나와라. 그리고 수진이와도 잘 얘기해봐라. 아이들에게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잘 생각하거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충고다. 지훈이는 전화기 너머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낮은 신음 같은 흐느낌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민준이를 버스에 태워보내며 저는 아이의 손에 작은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민준아, 힘들 때마다 할머니한테 전화해라. 할머니는 항상 내 편이란다. 하지만 할머니가 행복해야 너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버스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3부의 긴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들과의 정면 대결은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언니의 집으로 돌아와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으며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배신과 상처로 얼룩진 과거를 걸음 삼아 오직 저만을 위한 작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말이죠. 영상 3부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수진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겪게 될 진정한 파국과 그 파국 끝에 찾아온 뜻밖의 반전, 그리고 78세 강 여사가 진정으로 얻게 된 삶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4부에서 그 충격적인 전개가 계속됩니다. 강원도 시골 마을의 평온한 풍경 속에서 저는 서서히 기운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언니와 함께 텃밭을 일구고 직접 기른 채소로 소박한 밥상을 차려 먹으며 78년 평생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서울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민준이를 서울로 돌려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지훈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고함도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결국 이혼 서류를 접수했어요. 애들도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난리예요. 저 정말 어떡하죠? 회사에서도 권고사직 압박을 받고 있어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들의 한탄을 들으며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 내 탓이다 라며 당장 서울로 올라가 아들의 손을 잡고 울었겠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들의 불행은 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들 스스로가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아, 이혼은 너희 부부의 문제고 직장일은 내 능력의 문제다. 내게 묻지 말고 네가 뿌린 씨앗을 네가 거두거라. 나는 이제 내 보호자가 아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자식의 파멸을 지켜보는 어미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마는 저는 독해져야 했습니다. 제가 다시 그 그물에 걸려드는 순간 지훈이는 영원히 어른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뜻밖의 인물이 강원도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가방 대신 초췌한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를 한 수진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지훈씨 좀 설득해주세요. 저 정말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어머니께 했던 모진 말들 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어요.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저 정말 효도할게요. 사람 써달라는 소리 안 할게요. 제발요, 어머니. 수진이의 눈물은 진심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 감춰진 공포는 저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당장 아이 5을 독박 육아해야 하는 현실과 경제적 몰락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요. 저는 수진이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네가 SNS에 올렸던 그 말들 기억나니? 내가 엄살을 피우고 너희 커리어를 망친다고 했던 그 말들 말이다. 그리고 나를
무료 베이비시터라고 부르며 비웃던 너희의 그 웃음소리들. 내가 그걸 다 알고도 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니? 수진이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그냥 장난으로. 친구들한테 과시하고 싶어서. 장난? 78세 노인이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너희는 쇼핑을 하고 데이트를 즐기며 나를 조롱했다. 그게 네가 말하는 장난이라면 나는 이제 그 장난에 동참하고 싶지 않구나. 수진이는 한참을 울다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손주들 생각은 하셔야죠. 어머니가 이렇게 버티시면 애들은 누가 봐요? 지훈 씨랑 저랑 둘 다 망하면 애들은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참 이기적이시네요. 나이 드셔서 이제 편하시겠다고 자식들 인생을 망치시다니요. 수진이의 악에 바친 목소리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래, 이것이 너희의 진심이구나. 나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오직 너희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만 보는 그 잔인한 시선. 저는 수진이를 향해 대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거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 자식은 네가 키워라. 내 자식인 지훈이도 이제 제가 알아서 살 게다. 수진이가 떠난 뒤 저는 한동안 몸져 누웠습니다. 자식과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가 골마 터져 고열이 났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지극정성으로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명순아, 잘했다. 저런 독한 것들한테 휘둘리면 너 정말 죽어. 이제 다 잊어버려라. 언니의 위로 속에 저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훈이가 정말로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잦은 결근과 업무 태만이 원인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정말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이들은 지훈이가 맡게 되었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수진이가 아이들을 포기한 것이었죠. 순식간에 아들은 실직자가 되었고 아이 5을 홀로 돌봐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대출금은 밀리기 시작했고 집안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임 엄마가 전화로 전해준 소식은 참담했습니다. 강 여사, 지훈이네 집 가봤는데 말도 아니야. 애들은 씻지도 못해서 꾀죄죄하고 지훈이는 매일 술만 마시고 있더라고. 집구석은 쓰레기장이야. 저러다 애들 잡겠다 싶어. 저는 수화기를 잡은 손을 떨었습니다. 78세 노모가 감당했던 그 고통을 이제 40대의 젊은 아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처럼 인내심이 있지도 희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불행을 온 세상에 퍼부으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서울로 향했습니다. 다시 들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저를 반겼습니다. 술병이 나뒹구는 거실 한가복판에 지훈이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지훈이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며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이제 못하겠어요. 애들 밥 주는 것도, 씻기는 것도, 이 지옥 같은 집구석도 다 지긋지긋해요. 어머니가 다시 오시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저는 아들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퀭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손주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이번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미리 알아봐둔 가사 도우미와 베이비시터 업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마지막 쌈짓돈을 털어 한 달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지훈아, 이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경제적 지원이다. 한 달 동안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정신 차리고 일자리를 알아봐라. 집도 처분하고 작은 곳으로 이사해라. 내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을 유지하려니 힘들었던 게다. 지훈이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계셔야죠. 남의 손에 애들을 어떻게 맡겨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78세 노모의 손에는 어떻게 맡겼니? 병원 신세를 지는 어머니를 응급실에 방치하고 제주도에서 파티를 벌이던 네가 이제 와서 남의 손을 걱정하니? 지훈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었습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 아빠가 어른이 되어야 너희도 행복해질 수 있단다. 할머니는 이제 갈 거란다. 민준이가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아빠 무서워요. 저는 민준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네가 아빠를 좀 도와주렴.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할머니한테 연락해라. 할머니는 항상 내 편이야. 하지만 할머니가 여기 있으면 할머니는 병이 나서 죽게 될 거야. 할머니가 죽는 게 좋니? 민준이는 고개를 저으며 제 옷자락을 놓아주었습니다. 12살 어린아이도 이해하는 것을 40이 넘은 아들은 끝내 이해하지 못하고 저를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다시 강원도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사지가 아니라 아들이 반드시 건너야 할 책임이라는 강이었습니다. 강원도에 돌아온 뒤 저는 휴대폰 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오직 민준이와 태임 엄마에게만 새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지훈이에게는 스스로의 삶을 수습할 시간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태임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훈이가 아파트를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이들 중 신우이의 아이들은 부모가 귀국하여 데려갔고 이제 지훈이 곁에는 민준이와 서윤이만 남았습니다. 지훈이는 작은 물류창고에 취업하여 밤낮으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술도 끊고 퇴근하면 서툰 솜씨로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지훈이가 진짜 아버지가 되려나 봐. 우리 아들이 드디어 어른이 되고 있어.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던 수진이가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며 지훈이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진이는 부유한 친정의 도움을 받아 지훈이의 실직과 경제적 무능함을 근거로 아이들을 빼앗아 가려 했습니다. 지훈이는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민준이랑 서윤이 뺏기기 싫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민준이의 전화를 통해 들려온 지훈이의 호소는 절박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몸으로 때우는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수진이의 SNS 게시물들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로 모았습니다.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방치한 사실, 아이들을 돌보는 대신 유흥을 즐겼던 증거들, 그리고 아이들을 짐으로 여겼던 기록들. 저는 이 자료들을 지훈이의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78세 노인의 마지막 투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수진이는 고상한 어머니인 척 연기했지만 제가 제시한 증거들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판사님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또한 노인도 자식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제 며느리는 가족을 도구로 보았고 제 아들은 그 도구를 방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이들을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집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밥을 짓는 아버지의 거친 손입니다. 판결은 지훈이의 승리였습니다. 양육권을 지켜낸 지훈이는 법원 복도에서 저를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 살았어요. 어머니를 평생 모실게요. 저는 지훈이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나를 모시지 마라. 너는 내 자식들을 모셔라.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모시며 살련다. 가끔 보고 싶을 때나 오렴. 사부의 막이 내리며 저는 다시 강원도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더 이상 제게 며칠만 맡아달라는 비겁한 부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진이는 자신의 허영심이 만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78세의 나이에 비로소 얻은 이 소중한 평화를 지키며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써내려갈 것입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마치 고생 많았다고, 이제는 정말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남편의 미소처럼 말이죠. 영상 4부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행복한 결말의 전부는 아닙니다. 지훈이가 겪게 될 또 다른 유혹과 강 여사의 건강에 찾아온 예기치 못한 적신호. 과연 이 가족은 진정한 화해와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5부에서 그 긴박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강원도 시골집의 마당에는 어느덧 서늘한 가을바람 대신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겨울의 초입이 찾아왔습니다. 언니와 함께 매주를 쓰고 배추를 절이며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나날들이었죠. 하지만 평화는 늘 폭풍전야처럼 고요한 법입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이기고 물류창고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던 지훈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온 것은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의 그 당당함이나 분노는 사라지고 오직 깊은 자괴감과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못난 놈인가 봐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또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이제 겨우 아이들이랑 적응하고 살만해졌는데 다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수진이는, 그 사람은 벌써 재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냈더라고요. 아들의 울먹이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당에 쌓인 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의 재혼 소식은 제게 충격이라기보다 허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을 짐처럼 내던지고 제 인생을 찾아 떠난 그녀가 이제는 아예 다른 가정을 꾸려 완벽하게 과거를 지우려 한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훈이었습니다. 실직이라는 파도가 다시 그를 덮쳤고 이번에는 그를 지탱해주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애들 볼 면목도 없고 어머니께 또 짐이 될까봐 무서워요. 지훈이의 고백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을 나무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벼랑 끝에 선 자식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훈이가 이사한 작은 빌라는 예전의 화려한 아파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좁고 낡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 안가득한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찬바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지훈이는 퀭한 눈으로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고 손주 민준이와 서윤이는 얇은 담요 한 장을 덮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는 순간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은 제 품에 머리를 묻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능해서.
저는 지훈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울지 마라. 지훈아, 네가 무능한 게 아니라 세상이 험한 게다. 엄마가 여기 있지 않니?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그날부터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들의 무료 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 모아둔 마지막 삼짓돈과 금반지를 팔아 마련한 돈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내게 주는 돈이 아니라 빌려주는 거다. 네가 다시 일어서면 꼭 갚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살림을 맡을 테니 너는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해라. 지훈이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눈을 맞추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78세 노모와 실직한 아들, 그리고 어린 손주들의 기묘한 동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깨워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지훈이는 새벽부터 인력시장을 전전하며 일용직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나갔습니다. 저녁이면 녹초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의 거친 손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대견했습니다. 이제야 지훈이가 진짜 아버지 위 무게를 온몸으로 견디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시샘이라도 하듯 또 다른 시련을 몰고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갑작스러운 흉통을 느끼며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행인의 도움으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며 제가 느낀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남겨질 지훈이와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제 곁에는 지훈이가 눈이 충혈된 채 서 있었습니다. 의사는 엄중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신부전증이 심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무리하셨어요. 이번에는 정말 안정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고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훈이는 제 손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어머니를 또 이렇게 고생시켜서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가지 마세요. 저는 힘없이 웃으며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괜찮다. 네가 이렇게 곁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니?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떠나고 나면 이 어린 손주들과 아직 홀로 서지 못한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누워 지내는 일주일 동안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재혼을 앞두고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다닌다는 소문이 무성하던 그녀가 창백한 안색으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훈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수진이는 제 침대 맡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소식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재혼한다면서 여긴 웬일이니? 수진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파혼했어요. 상대방 집안에서 제 과거랑 아이들 문제를 알게 되자마자 바로 등을 돌리더라고요. 제가 정말 어리석였어요. 제가 가졌던 행복이 얼마나 큰 건지,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수진이의 뒤늦은 후회는 제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와 아이들에게 돌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서진 신뢰의 조각들을 다시 붙일 수 있을까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지훈이와 내 아이들이 하는 거란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다시는 가족을 도구로 보지 않겠다고. 내 허영심을 위해 남의 인생을 짓밟지 않겠다고 말이다. 수진이는 오열하며 약속했습니다.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지훈이와 수진이를 마주 앉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지만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달려와 안기는 순간 그 얼음벽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사람에게는 누구나 실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지. 네가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보렴. 지훈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처럼 보였습니다. 가족이 다시 뭉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훈이는 예전 직장의 동료들로부터 연락을 받아 작은 벤처기업의 팀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수진이는 예전의 화려함을 버리고 마트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며 살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제게 아이들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직접 아이들을 씻기고 밥을 먹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거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제 역할이 끝났음을, 78세 노모의 희생이 아닌 자식들의 책임감으로 이 집이 굴러가기 시작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지훈이가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지난번에 빌린 돈 갚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별도의 용돈이고요. 이제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한 가정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민준이와 서윤이는 제 양옆에 앉아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라서 너무 좋아요. 제 인생의 5분은 이렇게 따뜻한 햇살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배신과 고통,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길고 긴 터널을 지나 저희 가족은 드디어 집이라 부를 수 있는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 몸의 시계는 점점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의 곁에 머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아들은 제 희생 없이도 혼자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어른이 되었으니까요. 영상 5부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마지막 6부에서는 제 인생의 최종장이 펼쳐집니다. 78세 강 여사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편지,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이 제 죽음을 마주하며 배우게 될 진정한 삶의 가치,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 감동의 결말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 하나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겨울의 끝자락, 창밖에는 제법 따스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지만 제 몸의 시계는 역류할 수 없는 강물처럼 마지막을 향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다시 모여 웃음소리를 되찾는지 불과 몇 달, 저는 다시 병원 침대에 몸을 눕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금방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심장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거칠게 몰아쉬는 숨결마다 평생 짊어온 고단한 세월의 무게가 묻어나왔습니다. 지훈이는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 철없고 이기적이었던 아들은 온데간데없고 매일 밤 제 마른 손을 잡고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는 한 남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운을 내세요. 이번 주말에는 민준이랑 서윤이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단호박죽 쑤어온대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눈등을 들어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웠는지 퀭한 눈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했습니다. 지훈아, 나 괜찮다. 나는 이제 여한이 없어. 네가 진짜 아버지가 된 걸 봤으니 나는 이제 웃으며 내 아버지 곁으로 갈 수 있단다. 제 말에 지훈이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제 가슴에 얼굴목을 묻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어머니를 도구처럼 부려먹고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제 자신이 너무 미워요. 제발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이는 예전에 화려한 옷차림 대신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제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어머니가 계셔서 저희 가족이 다시 살 수 있었던 건데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원망하기만 했어요. 이제라도 어머니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고 싶어요. 가지 마세요, 어머니. 민준이와 서윤이도 제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공부 열심히 할게요. 아빠 말도 잘 들을게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살아요. 아이들의 온기가 제 손끝으로 전달되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78세, 평생을 자식을 위해 뼈가 사가나도록 일해온 세월. 부엌 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그 지독한 고독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부드러운 바람이 되어 제 마음을 감싸주었습니다. 제가 만약 끝까지 자식들의 어리석음을 받아주고 대신 희생했다면 지훈이는 결코 이 눈물의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뒤돌아섰던 그 결단이 역설적이게도 제 아들을 한 가정의 기둥으로 다시 세우는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지훈이와 수진이의 손을 겹쳐 잡았습니다. 너희 둘, 서로를 원망하지 마라. 인생은 원래 그렇게 서로 부딪히며 배우는 게다. 지훈아, 내 철을 아껴라. 수진아, 내 남편을 믿어라. 그리고 얘들아, 너희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꼭 기억해다오.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것이란다. 누군가 한 명이 무너져야만 유지되는 평화는 진짜 행복이 아니야. 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에 온 가족은 숨을 죽이고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젊은 시절 좋아하던 노란 국화꽃 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명순아, 애썼어. 당신 정말 장하게 잘 해냈어. 이제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나랑 같이 가자. 남편의 손을 잡는 순간 온몸을 짓누르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한 미소를 띠며 마지막 숨을 내뱉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제가 강원도에서 만났던 친구들, 노인정 동료들이 찾아와 저를 추억해 주었습니다. 지훈이는 상조가 되어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제가 생전에 가르쳐 주었던 그 단단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지훈이는 제 유품을 정리하다가 제가 남긴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제가 쓰러졌던 날의 일기부터 강원도에서의 사세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지훈이에게 보내는 편지가 한 통 들어있었죠. 지훈아, 엄마는 네가 나를 원망하며 보낸 그 시간조차 사랑했다. 네가 비로소 어른이 되어 내 자식들을 품는 법을 배웠으니 엄마는 이제 하늘에서도 춤을 출 거다. 내 아들아, 너는 절대 나처럼 살지 마라.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껍데기만 남는 부모가 되지 말고 너 스스로를 사랑하는 멋진 아버지가 되거라.
그래야 자식들도 너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단다. 지훈이는 그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지훈이네 가족은 제가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강원도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고 지훈이와 수진이는 제가 심어두었던 꽃나무에 정성스레 물을 주었습니다. 지훈이는 더 이상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의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땀 흘려 일하고 아내와 대화하며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는 진짜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이었지만 동시에 이 가족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가슴 아프게 들리셨나요? 하지만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78세 노인이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고 어리석은 자식들을 일깨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승리의 기록입니다. 우리 노인들은 결코 자식들의 편의를 위한 소모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남은 생을 온전하게 누릴 권리가 있고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자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가장 큰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 껍데기로 늙어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과 자식들도 비로소 당신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에 갇혀 자신을 잃어가는 모든 부모님께, 그리고 부모의 희생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자식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등을 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발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 하늘에서 노란 국화꽃 향기를 맡으며 우리 가족의 앞날을 지켜보려 합니다. 제 인생은 비록 고단했지만 마지막에 만난 그 진실한 포옹 덕분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로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희생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존중할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